안녕하세요. 북한을 읽어주는 오디오 이영주입니다. 2021년에 이어서 오늘도 저는 북한을 읽어내려고 합니다.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많이 배고파서 제가 알파콘 가루 찬물에 막 반죽해서 그리고 참기름 넣어가지고 꿀에다 찍어 먹었습니다. 뭐 북한에서 먹었던 음식이라 굉장히 입에 잘 맞고 집생각 날 때마다 이제 한 번씩 해먹는데 북한에서는 속도전떡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알파콘 가루 가지고 떡을 만드는 그 시간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빨리 됩니다. 빨리 떡 되고 빨리 굳어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빠른 시간 안에 떡을 비벼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김일성이 뭐 속도전떡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뭐 한국에는 있나 없나 했더니 저도 이제 한 10년 되게 살아보니까 알파콘 가루라고 쿠팡에서 사서 5kg씩 사서 잘 먹습니다. 회사에서 그 이제 3교대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근무 시간들을 조정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10분, 20분 단체 톡방도 있는데 통과시키지도 않고 아침에 선생님들이 늦게 나와서 교대해 주신 선생님들이 늦게 나와서 물어보니까 시간이 늦게 릴레이 됐다고. 그래서 저는 집에 오는 시간이 뭐 버스 중간에 환승하고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한 30분 정도가 더 늦어졌더라고요. 뭐 살짝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니까 일단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지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또 읽어내려 가겠습니다. 탈북 후 1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조선의 지리와 마을, 사람과 자연, 숨막히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그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삼삼이 떠올랐다. 길가에서는 1년 전 내가 조선을 떠날 때와 다름없는 백성들의 참상이 펼쳐진다. 기름때 반들거리는 꽃제비 아이들이 정기 잃은 눈동자, 휘청거리며 방랑하는 거지 옷차림의 중년, 사나이들과 노인들, 무거운 짐을 두 어깨에 걸무진 배낭꾼 행인들, 허약에 걸린 젊은 병사의 무질서한 움직임, 그런 풍경이 시야에 들어왔다. 차는 질풍같이 남쪽으로 내달렸다. 햇볕에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린 대지의 농장원들도 불탄 산에 올라 뗄나무를 꺾고 씻고 땀 흘리며 힘겹게 걸어가는 할아버지 손구르마와 어기며 때로는 화려한 상표 붙은 맥주병과 술병, 고급 려가 담배를 하늘 높이 쳐들고 흔들어 보이며 차를 태워달라고 애원하는 마대배낭맨 장사꾼 여인이 애타하는 모습도 보인다. 도로 중심에 두 다리 쩍 버티고 당당히 서서 두 팔 벌려 자동차를 타자고 옥지 부리는 인민군 청년이 광기 어린 모습도 보인다. 오늘의 조선에서만 볼 수 있는 생활의 울음과 이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화폭을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원거리 자동차 행군이 기이라 할까. 무거운 압력을 받아 안고 짓눌려 헤매며 살아가는 이 나라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펼쳐보는 장거리. 차 이동은 참말로 많은 것을 기억 속에 영상으로 남긴다. 땅땅한 썩빌의 흙으로 다짐한 도로를 달리노라면 남쪽에서부터 들어오는 온송행 열차도 만날 수 있다. 며칠 만에 들어오는 객차인지 열차는 바라보기조차 끔찍했다. 유리창 하나 없는 객차 안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 차내 복도에 꽉 들어찬 사람들도 비지땀에 젖어 있고 의자와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았다. 복도 사이에도 의자와 의자 사이에도 빼곡히 사람들로 메워져 여러 명이 한데 엉켜 붙었다. 창 문턱 위에도 사람들이 앉고
짐덕대 위에도 젊은이들이 올라갔다. 아우성치며 복잡한 가운데 힘겨운 여인들은 등에 업었던 아기를 머리 위 짐당반에 짐과 함께 올려 놓았다. 망나니 청년들과 인민군 무리들은 유리 없는 창 문턱 위에 앉아 두 다리를 객차 밖으로 들이우고 흥얼거리는 등 달리는 객찬의 모습은 실로 눈 뜨고 보기가 참혹했다. 열차 밖의 경치는 또 얼마나 흉측한가. 열차 지붕 위에도 빈자리 없이 여객들로 만원이었다. 전기 철도의 전차 선로에 모리가 닿을까봐 모두 머리를 낮춰 엎드린 자세로 마주오는 세찬 바람을 막아 비닐 보자기로 앞을 가렸다. 열차 안에서는 배낭 짐 잃은 아낙네들이 통곡 소리, 남의 짐을 훔치다가 덜미 잡은 협작거리 맴맞는 소리가 그칠 새 없이 들려왔다. 이것이 오늘 조선의 여객열차 모습이었다. 육로를 따라 차로 장도 여행을 하노라면 오늘의 조선 현실이 죄다 펼쳐 보인다. 차는 한참 달리더니 자그마한 산골 마을이 철도 역전 주변을 지나갔다. 여기선 금방 북방의 탄전에서 석탄을 실은 한편 대의 화물열차가 남쪽 방향으로 떠났다. 화물차 석탄무지 위에는 삶을 찾아 헤매는 이 나라 생기 잃은 백성들이 무수히 올라탔다. 어디서부터 타고 오는 사람들인지 새까만 석탄재 먼지를 뒤집어 써서 얼굴마다 흑인 상이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지난 1년 동안 중국에서 살면서 목격하고 체험한 발전하는 오늘의 중국 인민을 생각하며 어둡고 침침한 조선의 마을과 거리를 대조하노라니 쓰리고 아픈 마음들을 없어 하는데 저 멀리 앞에서 얼룩덜룩 착색한 무거운 도로 차단봉이 내려지면서 앞길을 가로막는다. 왼팔에 경무관 완장을 낀 군관 한 명이 차 앞을 막아 나선다. 앞좌석에 앉은 상급 보이지도원이 내려 경무관과 마주선다. 무슨 영문인지 차단봉은 내려진 채 움직이지 않고 차는 떠날 줄을 모른다. 상급 보이지도원이 경무관에게 빌붙는 모습이 보였다. 무슨 규정이라도 어긴 것일까? 한참이나 빌부터 사정하던 보이군관이 거의 동시에 차에 다시 와서 가방을 뒤졌다. 가방 안에서 중담배 몇 각을 쥐고 가더니 완장들은 경무관에게 내밀었다. 경무관은 몇 발자국 뒷걸음치다가 고급 담배를 받아쥐었다. 거의 동시에 도로 차단봉이 가볍게 하늘로 쳐올라갔다. 나는 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다. 아마 옆에 앉은 보이공관도 운전수도 다 쓴 웃음을 지었을 거다. 지프차는 다시 다져진 썩비례의 도로를 따라 속도를 높였다. 해령을 떠난 지도 시간이 많이 흘렀다. 어느덧 해는 서산마루에 걸려있고 운전수의 엔진 냉각수 갈아넣는 동작도 보인다. 지프차는 정진시를 가까이 하여 높고 낮은 산골짜기를 질풍같이 빠져나간다. 나무 한 그루 없는 산들이 끝없이 펼쳐졌다. 모든 산이 민둥산이다. 그러나 산들은 빠짐없이 푸른색 살림빛을 그대로 띠고 있다. 모든 산이 산림이 아니라 강냉이 밭과 콩밭으로 되었다. 나라의 식량을 포기한 이 나라 백성들이 손발은 산에 있는 나무를 무자비하게 베어버리고 화전을 일구었다. 너나 없이 달려든 화전 일구기는 몇 해 사이에 온 나라의 산을 모조리 불태워 버렸다. 올망졸망한 개인 소토지 밭 경계선들이 지도처럼 안겨왔다. 6, 70도 경사지도 소토지꾼들이 생명을 요주는 귀중한 떼기밭이 되었고 해발 2000m 고지 위에도 소토지 임자들이 나타났다. 이것이 오늘날 북조선 사람들이 생계의 방식이다. 아슬한 산 위의 밭 경계를 따라 수많은 초막들이 보인다.
소토지 주인들이 강냉이밭 경비막이었다. 북강냉이 때부터 소토지꾼들은 자기 밭 경계에 경비막을 짓고 수확할 때까지 비바람 요동치는 날도 마다 않고 풀벌레 소리를 가요로 들으며 짐승을 산으로 옮겼다. 봄에는 소토지 땅 속에 심은 감자 종자를 몰래 파내 그것으로 떼식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오랜 어린 콩싹을 뽑아다가 삶아 먹기에 콩싹을 지키기 위해 밭 경비를 서야 하는 소토지 주인들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소토지 주인들은 전국 어디에나 있다. 양강도와 자강도, 함경도와 강원도, 황해도와 평안도에 있는 소토지 주인들. 그 소토지 주인들에 의하여 백성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소토지 주인은 농민도 노동자도 군인도 안전원도 보현 가족이나 간부 가족도 다 있다. 협동농장의 비료는 끊임없이 소토지꾼들에게로 흘러나간다. 농장 포전에 뿌리려고 들고 나갔던 비료는 농장원의 손에 의하여 개인들 손으로 넘어가게 되며 다시 소토지 주인들한테 팔려나간다. 비료는 강냉이와 1:1 또는 1:2 비례로 바꿈질도 한다. 비료 먹은 농작물 소토지 이삭은 크게 자라고 비료 빼앗긴 협동농장 작물 이삭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자라지도 못한다. 그러니 소토지 수확은 올라가고 농장밭 수확은 내려간다. 농민들이 개인 텃밭과 소토지 주인들이 곡식 자라는 속도는 매우 왕성하다. 그러나 협동농장밭 곡식은 그렇지 못하다. 그리하여 소토지에서 수확한 곡식은 장마당 거래를 통하여 인민을 살려내고 계획 수확량에 미달한 협동농장 분배를 바라보고 사는 백성은 죽어가는 것이다. 나무 한 그루 없는 벌거벗은 조선의 산들은 모조리 소토지 밭으로 변질됐다. 달리는 차 안에서 이것저것 살피면서 해가 지고 어둠이 깃들 때까지 달리니 집부차는 어느덧 청진역 앞에 도착했다. 두 보이군과는 오늘 밤 청진시 친척집에 들려 장사거래군원을 하며 푸짐한 안주의 고급 술잔도 기울일 작전을 짰다. 두 군간이 잠깐 쑥덕거리더니 차를 청진시 보이소대에 들이댄다. 상급 보이군간이 보이소대 직일간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수세 잠근 나를 차에서 내리게 했다. 나는 그를 따라 청진 보이소대 감방 안에 안내됐다. 상급 보이원은 청진 보이소대 직일관실에서 나오면서 담당 직일관에게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에 나에게 감방 식사를 보장해 주라고 부탁하고서는 차를 타고 이내 사라져 버렸다. 나는 청진시 보이소대 감방에 들어갔다. 감방 안은 어둡고 침침하다. 직일관실가 있다 있는 감방은 감시구를 통하여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철판으로 만든 작은 출입문은 감방 밖에서 직일간이 여닫으며 빗장을 잠그게 되었다. 내가 청진 보이소대 감방에 들어갔을 때 감방 안에는 청년군이 한 명이 갇혀 있었다. 나는 인쯤 그와 사귀었다. 젊은 군인은 내게 아버님은 어디서 오시냐며 첫 인사말을 던졌다. 나는 그에게 여기로 오게 된 사연을 자초지종 이야기하고 그가 감방에 가지게 된 사연을 물었다. 청년은 청진시에서 군사복무하는 중사편제에 날파람 있는 사람이었다. 175cm의 보기 좋은 키에 건장한 체력을 가진 청년이었다. 지금까지 9년 동안 군사복무하였다며 군대 생활에 대한 권태증을 누려놓았다. 부대 내에서 한 전사와 싸움질을 했는데 상대편 정사가 크게 얻어맞아 죽게 된 상태라고 했다. 자기한테 맞은 전사가 죽으면 자기도 사형될 것이라고 하면서 아직 저쪽 전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며 자기 생각에는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라고 했다. 오늘은 여기에 들어온 지 꼭 30일 되는 날이라고 한다. 누구든지 군인을 만나면
처음에 고향이 어디며 몇 살인가를 묻는다. 나도 그에게 고향과 나이를 물었다. 그는 대답한다. 샛별군에 집이 있고 27살이라고 한다. 아직 입당도 못했으며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군사 복무함으로써 제대하고픈 마음이 날마다 커진다고 했다. 내가 중국에 갔던 일과 중국 이민들이 잘 사는 형편, 그리고 중국 경제의 비약적 발전상과 대외 정책 같은 것들을 아는 대로 재미나게 이야기하였다. 남조선 경제의 발전상에 대하여서도 홍친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자기 집이 두만강 류역에 있기 때문에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두만강에서 헤엄치고 겨울에는 썰매도 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지루한 군사복무 길을 개탄했다. 나는 중국에서 1년간 살면서 한국의 KBS 사회교육 방송을 많이 애청하였으며 한국과 다른 여러 나라 소식들도 다소 알고 있었다.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예, 청진역이라고 하니까 사뭇 반갑습니다. 저도 두 번째 복송될 때 청진역으로 이제 호송되면서 청진역에서 도망쳤거든요. 계란 7알 하고 막 바꾼 탈출인데 도망칠 땐 되게 짜릿했어요. 근데 도망치고 보니 저를 호송하던 그 군관이 옷을 벗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수했지 뭡니까? 저는 이미 북한에서 죄인인데 그분은 이제 아직 북한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사람 빚은 못 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자수했습니다. 그 청진을 여기서 들으니까 굉장히 그때 생각이 납니다. 날씨 아직도 많이 찹니다. 이제 옷을 따시게 입고 나가셨으면 바람입니다. 항상 영조 오디오, 영조 TV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는 빼지 않고 하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영조였습니다.